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강연 잘할 수 있을지 좀 겁이 나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강연은 이제 저에게 익숙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 만든 내용이고 왠지 좀 서툴게 생방송이라서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복습을 하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혈관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알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소개해드렸죠. 그때 미처 이렇게 메모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4가지 지표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혈압, 혈당, 맥박수,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 4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이죠. 혈압하고 혈당하고 맥박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혈관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게 좋다는 얘기죠. 다다익선, 단 1이라도 HDL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예컨대 혈압을 보면은 140에 90 아래면은 일단 정상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수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목표치입니다. 120과 80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혈압을 120, 80 아래로 유지해주면 그 사람은 혈압에 관한 수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공복시 혈당도 126 이상이 당뇨고 그 아래가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목표치를 100 미만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분당 맥박수로 또 가능하면 70 아래로 여러분의 심장이 천천히 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DL 콜레스테롤도 가능하면 6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혈관이 맑고 깨끗하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4가지 수치를 잘 기억하시고 6개월이면 6개월, 또 1년이면 1년, 나이, 혈압, 혈당, 맥박수, HDL 콜레스테롤 이 4가지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10계명, 좀 거창한 제목이죠. 네,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만나 취재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두시고 실천하신다면 아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10가지 수칙들을 오늘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수칙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맑은 공기를 마시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음식에 신경을 쓰세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을까? 어떤 음식이 나쁠까? 먹는 것에 신경을 쓰시죠.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공기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보통 보면은 막 음식물에 조금만 뭐가 묻어도 안 먹잖아요. 까다롭게 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식에 까다로운 분들이 막상 버스 정류장에 한 10분 정도 무심코 서 있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죠. 그게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몸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 음식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 바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물론 일부 영양소는 흡수되지만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말이죠. 입에서 항문으로 연결된 가느다란 꾸불꾸불한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을 꾸불꾸불 지나가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을 쉬는 공기는 어때요? 우리 폐 안에서 바로 우리 혈액하고 섞이죠. 바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죠.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기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등산을 좀 하세요. 등산 얼마나 좋아요. 맑은 공기 공짜로 마시면서 운동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술, 담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바쁘게 사세요. 그래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OECD 평균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등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등산에 관한 한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대도시 주변에 차로 30분 거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즐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등산 좀 하세요. 그리고요, 창문을 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창문을 자주 여세요. 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아무리 오염이 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오염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창문을 열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름이니까. 먼지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요, 네. 안에 먼지가 더 많아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대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냉방에 신경을 쓰잖아요. 만일 여러분 대개 수험생이 있어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돼요. 좀 덥다 하더라도. 왜 그래요? 수험생들 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수학 성적이 낮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여학생들이 지능이 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뭘 해요? 생리를 하잖아요. 남학생보다 빈혈을 앓게 되죠. 빈혈이란 게 뭐예요?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 떨어지는 거죠. 우리 폐에서 산소를 뇌로 옮기는 그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수험생들 자녀가 있다면 배려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창문을 자주 열어서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창문 좀 자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댁에 화분도 좀 갖다 놓으시고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화분 한 개가 한 사람 성인이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요. 여러분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화분 좀 많이 비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길을 걸어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쪽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걸어가면서 자동차의 정면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서 걸어가게 되면 자동차의 뒤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겠죠. 자, 기왕이면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동차의 정면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자동차의 매연, 배기가스가 어디에서 나와요? 차량 뒤에서 나오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오염물질은요, 퍼져가는 시간이 말이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컨대 누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요? 1m 떨어져 있을 때하고 2m 떨어져 있을 때하고 거리로는 2배 차이죠. 그런데 이 담배 연기가 퍼져가는 속도는요, 2의 제곱, 4배나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뭐예요?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길을 걸어가실 때는 어떻게 걸어가시라고요? 자동차를 마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도를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아무튼 첫 번째는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자라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물을 많이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뭐 너무 뻔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좀 많이 드세요. 물은요, 우리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피돌기,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물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작용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이 발암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요,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발암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농도를 희석시키죠. 그러면 암을 일으키거나 몸에 나쁜 작용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피부나 점막의 건강을 도와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죠. 또 뭐 체열을 시켜주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변비를 예방하고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가벼운 탈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물이 모자랍니다. 은연중에. 왜냐하면 카페인 음료 엄청 많이 마시죠. 커피, 콜라. 술도 많이 마시죠.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전부 다 몸에서 물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능동적으로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도
여러분들 아예 물컵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 비치해 놓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주 물을 따라서 드십시오. 여러분들 한결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좀 좋아진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많이 마셔달라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숨가쁘죠. 네,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수칙은요, 먹는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하죠. 무엇이죠, 여러분? 뭐가 가장 부족해요? 칼슘 정답이에요. 칼슘이 가장 부족해요. 2명 가운데 1명이 하루에 필요한 일 권장량에 못 미치는 양을 먹고 있죠. 칼슘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자,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칼슘이 왜 중요하죠? 뼈를 튼튼하게 하니까. 칼슘이 부족한 뼈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골다공증. 그래요. 골다공증이 생기죠. 골다공증이란 어떤 병이에요? 뼈에 구멍이 숭숭 그래요. 나는 뼈에 거예요. 구멍이 막 생기죠. 칼슘이 빠져나가서 네. 푸석푸석해지고. 네. 여러분, 이 골다공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신문이나 방송에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다른 질병들도 많은데 유독 골다공증만 자주 등장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될까요? 한국인의 남성 평균 수명 몇 살이나 돼요? 여러분, 가장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반올림에서 남성의 평균 수명 76세입니다. 한국 남성. 여자는요? 83세입니다. 네. 여자가 훨씬 오래 살죠. 네. 여자 83, 남자 76세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만일 70세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이분에게 남아있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나 될까요? 6년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몸이 한때 위독하신 적이 계셨죠. 안 그래도 이제 좀 콩팥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그때 폐렴이 약화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한 적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분 연세가 83세였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이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예컨대 돌아가시기라도 하신다면, 그죠? 여러분, 돌아가시기라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근데 놀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고령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워낙 고령이셨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83세 할아버지들을 일부러 한 장소에 다 모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스톱워치, 시계를 누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는 바로 다음 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0살 넘게까지 사는 분도 계시겠죠. 자, 전부 다 평균을 내보면 이분들은 얼마나 더 사실까요? 83세 남성에게 남아있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무려 8.3년이나 돼요. 8년을 훌쩍 더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시에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라도 하셨더라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똑같은 동년배 분들이 평균 8년을 더 사는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70세 할아버지들에게 남아있는 수명도 6년이 아닙니다. 대개 내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까 예측할 때 어떻게 해요? 평균 수명에서 자기 나이를 빼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70세 할아버지는 6년이 아니라 13년을 더 삽니다. 자, 왜 이렇게 평균 수명보다 다들 오래 살죠? 이유가 뭐예요?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자기 수명을 제대로 못 채우고 돌아가신 분들의 수명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런 고비를 무난히 잘 넘기고 중년 이후를 맞이한 분들은 뭐예요? 웬만하면 평균 수명보다 5년, 10년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웬만하면 남자는 80,
여자는 90 가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예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갓난아기들 말이죠. 100명 가운데 1.6명, 거의 2명꼴입니다. 얘네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80, 90, 100살 가까이 살 때 그때 우리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우리 인체 가운데 어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뼈가 중요한 거예요. 자,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유리뼈죠. 잘 부러지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모퉁이에 그냥 툭 부딪히기만 안 해도 아프세요? 아유 깜짝이야. 네, 뼈가 부러진다. 근데 골다공증 뼈는 한 번 부러지면 잘 붙지가 않아요. 마치 마른 식빵이 부러지듯이 푸석푸석하게 하얀 빵가루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렇게 붙으려면 몇 달이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극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즐겨야 우리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는 비결이죠. 여러분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위가 뭐라고요? 여러분 뼈란 얘기예요. 전문용어로 골밀도예요. 골밀도가 낮으면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슘을 많이 드십시오. 아시겠죠? 칼슘은 어떤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유가 제일 좋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칼슘이 부족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 안에 칼슘이 우리 위장 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흡수되거든요. 여러분 제발 우유를 좀 많이 드세요. 또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칼슘? 멸치, 뱅어포, 네, 뼈를 통째로 먹는 생선도 굉장히 좋아요. 그 밖에도 시금치나 무 아니면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품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칙 칼슘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준비한 수칙도 역시 먹는 겁니다. 영양소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세계 최장 수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정답입니다. 일본이 단연 가장 오래 사는 나라죠. 한국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3년이나 길어요. 이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국가 간의 평균 수명 3년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가정을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 2.4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 3년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왜 그래요? 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후 조건 거의 다 비슷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생선이란 얘기입니다. 생선이에요. 정답은 생선에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생선 많이 먹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 보세요.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다는 얘기예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나 과일을 일절 입에 대지 못하고 살지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등이 푸른 생선을 매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도대체 생선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가 연구를 했지요. 그랬더니 등이 푸른 생선 살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기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수칙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메가3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메가3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 뭐 고등어 조리할 때 나오는 기름, 생선 기름이에요. 이 생선 기름이 왜 중요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역할 뭐예요? 우리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 가운데 오메가3가 미국 심장학회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영양소입니다.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중풍이나 심장병을 예방과 동시에 치료까지 할 수 있다. 식품인데도 치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혈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의학 교과서에 보면 질병이요 대략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8,000여 가지 질병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병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병을 가장 두려워하세요?
가장 걸리기 싫은 병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죠?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암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치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에이즈라고 얘기하고. 근데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중풍이나 심장병입니다. 혈관 질환이 제일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암도 잔인한 병이죠. 그러나 암은 말기암이라도 환자분이 바로 죽는 병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길어야 6개월이다 그랬죠.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말기암 환자분들도 1년, 2년, 3년, 4년 제법 오래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아프지 않게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핀처럼 아주 강력한 마약 진통제도 있고요. 통증을 전달하는 뭐 신경을 잘라주거나 파괴시켜주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은 어때요? 심장병 어때요?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여유를 안 줘요. 그게 비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최하가 반신불수예요. 아니면 사지마비예요.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입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통나무처럼 자리에 누워있게 만들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끔찍한 게 뭐예요? 대부분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중풍이나 심장병이 잔인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의식이 남아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작년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죠. 제목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의 엘르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죠. 이 잡지의 편집장 한 분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머릿속에 뇌혈관이 갑자기 터졌어요. 중풍이 왔죠. 쓰러졌죠. 몸이 마비가 되는데 코 아래부터 마비가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쪽 팔다리 못 움직입니다. 사지마비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혀도 움직이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엄청나게 비극적입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하고 튜브를 꽂아주고 주사기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극은 뭐예요? 이 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위도 다 죽어있다면, 예컨대 식물인간이나 뇌사라면 뭐 치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끔찍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나 서로 마음은 편안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눈으로 다 봐요. 귀로 다 듣죠. 생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코 아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나락에 빠져서 이 왼쪽 눈꺼풀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작은 책을 하나 썼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이나 영화를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암은 말이죠. 환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잘 보여요. 대개 돌아가시기 1, 2주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벼운 거동이 가능합니다.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잘 보이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대더라.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환자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이에요. 겉으로 올 때 멀쩡합니다. 직장에 다니시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중풍, 심장병 별거 아니구나.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온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세요? 어느 병원 중환자실, 아니면 어느 집 골방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1년에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 한국 사람 3명 가운데 1명꼴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질병은 여러분 뭐라고요? 중풍이나 심장병,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메가3 많이 드셔야 돼요. 생선입니다. 생선 좀 많이 드세요. 등이 푸른 생선이라야 돼요. 또 어디 많이 들어있습니까? 호두, 잣, 땅콩, 견과류. 견과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견과류도. 또 하나 뭐 있어요? 들기름 안에 또 그렇게 많아요.
뭐 올리브 기름, 참기름, 콩기름에는 없는데 유독 들기름 안에 오메가3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품들을 많이 드시고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5번째 수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벅지가 굵어야 된다. 그렇죠?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반드시 이걸 먹어야 돼요. 그게 제가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수칙입니다. 정답이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란 얘기예요. 왜 그래요? 단백질이 우리 근육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근육뿐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위장 점막이 움푹 파였어요. 궤양이 있어요.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수술을 받았어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빨리 새살이 돋고 나아야 돼요. 그때도 단백질을 먹어야 빨리빨리 상처가 나아요. 왜?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료 물질이니까.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단백질 드셔야 돼요. 왜요?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항체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한국인에게 부족해요. 단백질은 다음 5가지 식품 안에 많습니다. 맞춰보세요. 뭐예요? 고기. 네, 고기. 육류.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우리 고기 좀 먹어야 돼요. 고기가 몸에 나쁘다?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왜 고기가 몸에 나빠요? 고기 먹어야 돼요. 기름진 고기가 나쁜 거죠. 뭐 갈비, 삼겹살. 그게 아니라 살코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기 좀 드세요. 자, 나머지 4개 뭐예요? 콩, 두부, 된장. 네, 식물성 단백질. 이것도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생선 정답이에요. 생선. 생선은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선 좀 많이 드세요. 자, 나머지 2개가 뭐예요? 우유. 이금희 씨 너무 잘하시네요. 네, 계속 정답을 맞추시는데요. 네. 네. 아니 제가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아니 왜냐하면 계속 정답을 맞추시니까 정답이에요. 우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료가 바로 우유란 얘기예요. 물론 두유 안에도 있지만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거든요. 우유 안에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 카세인,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유 좀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우유도 한번 또 나오죠. 아까 칼슘 할 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유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고단백 식품이 뭐예요? 계란. 네. 또 잘하시네요. 네. 양쪽에서 다 정답을 맞추시니까 정답입니다. 계란 안에도 알 안에는 항상 단백질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는 계란 흰자가 병아리가 돼요. 노른자가 병아리가 돼요. 노른자 아니에요. 흰자라고 봐야 합니다. 흰자예요. 네, 노른자는 난황, 영양 주머니.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말죠. 흰자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백질 때문에 계란을 드신다면 무엇을 위주로 드셔야 돼요? 앞으로 흰자 위주로 드시라니. 네, 노른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자녀들 키 크고 자라야 될 청소년들은 줘도 되는데 중년 이후에는 노른자 대신 흰자 위주로 드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고기, 생선, 그다음에 콩단백질, 그리고 우유, 마지막으로 계란. 이 5가지 단백질 잘 기억하시고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6번째로 준비한 것은 조금 좀 엉뚱한 제안이긴 한데요. 치씨를 좀 합시다. 치씨를 생활합시다. 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치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흔한 병이 뭔 줄 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 정답이 뭐예요? 감기 아니에요? 감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기는 의외로 흔한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앓고 지나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달고 다니는 병 가운데 제일 흔한 병이 뭐예요? 우리 입안에 생기는 잇몸 질환이에요. 10명 가운데 8명 꼴로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에서 냄새가 나죠? 조금 피곤하면 잇몸이 잘 붓고 아프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나오죠? 나중에는 흔들리고 빠지는 잇몸 질환이 제일 흔한 병입니다. 가장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대표적인 치과 질환하면 충치를 연상하죠? 치과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잇몸 질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충치는 되게 국소적이에요. 아무리 심해도 치아 1-2개, 2-3개 썩지 전부 다 썩는 일 없잖아요.
치료하는 것도 좀 쉬워요. 썩은 부분을 갈아내고 아말감으로 뭐 씌워주거나 크라운, 브릿지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데요. 잇몸 질환은 어때요? 초기에는 증세가 가볍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치아 전체가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틀니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잇몸 질환. 그래서 여러분들 치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실이 우리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좀 가져놔 봤어요. 이렇게 제가 들고 나봤는데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통 안에 따로 팝니다. 얼마 안 비싼데요. 요 실을 이렇게 한 40cm 정도 잘라가지고요. 이 실이 이제 치과 치료용 실이죠. 왁스를 묻혀서 매끈매끈하게 만든 실인데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아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위아래로 넣었다 뺐다. 그죠? 이게 치실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한 3, 4분이면 치아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치실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치실을 생활하십시오. 끼니마다 하기 힘드시다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순서는요. 먼저 양치질 하시고 그다음에 치실 하시고 그다음에 맹물로 가글링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요. 양치질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들이요. 실에 막 묻어서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해요?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늘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치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치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강 수칙은요. 이것도 아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수칙이네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좀 걸으십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많이 좀 걸으십시다.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보계를 하나씩 사세요. 만보계 많이 안 비쌉니다. 그리고 한번 차고 걸어보세요. 아마 대개 보통 현대인들은요. 하루에 2, 3,000보밖에 걷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에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를 모조리 다 태워 없애려면 10,000보 정도 걷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거리로 따지면 하루에 한 8km 정도 됩니다. 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꽤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1시간 정도 내서 걸으시고 그죠? 그렇게 걸으시면 가능합니다. 만보기를 차셔가지고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10,000보, 노약자라면 하루 8,000보 이 정도는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걷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걷기는 다른 운동이 갖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우리 신경을 말이죠.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이 곤두서죠. 그러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배탈 설사, 변비 막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병 중 하나가 뭐예요? 위장병이잖아요. 위장병도 말이죠. 대부분 가보면 신경성이에요. 내시경 해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로 본인은 늘 불편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체한 듯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신경이 교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을 움직이는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위장은요 굉장히 예민한 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을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천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장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 복부 장기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대부분 다 이식할 수 있어요. 폐도, 심장도, 간도, 췌장도.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위장은요 이식 수술이 안 돼요.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위장이 절대로 만만한 장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은 우리 신경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바로 위장이 탈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질적인 위장병에 시달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발 걸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약보다도 천천히 걷다 보면 말이죠. 천천히 걷다 보면 우리 헝클어진 자율신경이 원래 생체 리듬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장병을 가진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제발 자기 위장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긁어부스름이죠.
위장병을 가진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가 뭐예요? 예컨대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 1, 20분 지난 다음에 내 위장이 이제 아플 때가 됐는데 왜 안 아프지? 자꾸 그렇게 쳐다보거든. 멀쩡한 위장도 탈이 난다는 얘기.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것 자체가 위장병을 치료하는 비결이에요. 그냥 걸으세요. 터벅터벅 천천히. 그러면 저절로 우리 자율신경의 리듬이 원래의 리듬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계속 위장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너의 본질을 안다. 너가 나를 괴롭히고 속이 답답해도 너가 내 위장 안에 무슨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궤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성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가 어디 나를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혀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엉겅퀴 꽃이 이렇게 안 아프게 살 잡으려고 할수록 더 찔리고 아프죠. 아예 과감하게 콱 잡으면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장병도 여러분이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좋아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위장병, 두통,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허리 아프고 배탈, 설사, 변비 뭐예요?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의 문제죠. 그때 가장 특효약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7번째 수칙, 천천히 걷는 거. 틈나는 대로 걸으신다면 여러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8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강 수칙은요. 이건 좀 다소 생소한 용어네요. 골반 체조를 합시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골반에 체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골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반이란 부위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랫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성의 자궁이나 질, 난소, 나팔관 아니면 요도 또는 방광 그죠? 이렇게 비뇨 생식기 계통의 장기가 몰려 있는 부위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골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골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이 부실하면 나이가 들어 어떤 병이 생겨요? 가장 흔한 게 요통. 네, 남녀 공이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픕니다. 이렇게 MRI 찍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도 않은데 허리가 아픈 분들 대개 골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또 뭐가 생겨요? 요실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소변을 지린, 그죠? 남성들은 뭐가 생겨요? 발기부전처럼 성기능 장애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질처럼 항문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통, 치질, 요실금, 발기부전 이게 전부 다 부실한 골반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골반을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반 체조를 제가 제안합니다. 우선요, 골반의 좋은 자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앉아 계시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자, 지금 어떻게 앉아 계세요? 등받이에 지금 여러분이 등이 다 있나요? 아래쪽에 허리가 다 있나요? 어디가 닿아서 있습니까? 등이 다 있나요? 그거 잘못된 자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직한 자세는 의자 등받이에 위쪽에 등이 아니라 아래쪽에 허리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야 돼요. 엉덩이를 깊숙이 뒤로 밀어 넣으세요. 허리가 밀착하게 앉으셔야 돼요. 다리가 뜨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이게 참. 그게 문제인가요? 네. 그럼 받침대라도 준비하시고, 네. 그죠? 괜찮아요. 그냥 1시간 정도 공중부양하죠. 그냥. 그래요. 허리가 닿도록 앉으셔야 돼요. 그죠? 자, 서 있을 때 바람직한 자세는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예컨대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벽에다 제가 등을 대고 딱 선다고 해볼 때 여러분이 손바닥을 펴서 이 벽하고 허리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이 크면 클수록 나쁜 자세입니다. 이 틈이 안 생기게 허리가 바짝 벽에 밀착되도록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니실 때 그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내밀어야 돼요? 아니면 집어넣어야 돼요? 배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실 때는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배를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골반의 좋은 자세예요. 그래야 허리가 안 아픕니다. 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울 때도 어떻게 누워야 돼요? 이 방바닥에 이 허리가 바짝 밀착되도록 그렇게 누워야 돼요. 뜨면 안 돼요. 이게 바짝 밀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바닥이 다소 딱딱해야 돼요. 쿠션이 좋으면 뜹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자세. 의사들이 허리 나쁜 사람들에게 너무 쿠션 쿨렁쿨렁한 의자나 침대를 피하라 그러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삼각형으로 세우세요. 그러면 누우면 허리가 자연히 방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세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골반 체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조예요. 케겔 운동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걸 처음 고안한 의사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죠. 여러분이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느낌으로 요도 괄약근에 세게 힘을 주는 거예요. 중간에 소변을 멈추라는 느낌으로 3, 4초 세게 힘을 줬다가 한 7, 8초 정도 천천히 풀어주는 이 동작을 틈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지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뭐 운전하시는데 차가 밀린다. 짜증내지 마세요. 네, 신호 기다리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반 체조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골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요통이나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골반의 좋은 자세를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골반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것은 남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아무도 있는지. 모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다 하고 하루에- 계시죠? 네. 하루에 수십 번을 해도 좋은 거고 수백 번을. 그럼요. 보통 2, 300분 정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더욱이 그 해주시면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네. 해도 좋은 예. 운동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뭐 모르는 운동이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비아그라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 뭐 성기능 장애가 있다.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는 운동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조인 다음에 조금 참나요? 그렇죠. 적어도 한 3, 4초 정도는 힘을 줘야죠. 아니 김재호 씨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 그럼 아무쪼록 자세는 서서든 뭐 앉아서든 누워서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여러분 이 골반 체조 잘 기억하시고 자주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나요? 제가 너무 숨가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재밌어요. 넉넉히 듣게 되는데 제가 혹시 입 벌리고 듣나요? 아, 진짜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재밌나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물을 많이 마시자 이건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더 잘하라는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네요. 주치의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치의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뭐 재벌 회장이나 국가원수만 주치의를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나 다 주치의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나 아니면 뭐 유명 대학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진료한 경험이 많은 명의나 이렇게 동네에서 개업을 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받는 돈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개업하면 특진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숙련도가 진료 수가에 반영이 안 되죠. 더 큰 모순은 뭐예요? 환자분이 오셨어요, 병원에. 자, 어떤 의사는 20, 30분 열심히 고민을 해서 환자분에게 여쭤보고 꼼꼼히 생각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분은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피검사 결과지만 찍 보고 20, 30초 만에 약을 처방하는 그런 의사도 있죠. 그래도 의사가 환자에게 받는 돈은 똑같아요. 의사의 단위 시간당 노력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때요?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이익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컨대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벼운 고혈압이나 당뇨는요, 약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메가3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담배 끊고 이러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런 분들이 말이죠. 병원에 가면 혈압 혈당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을 하죠. 그러면 환자분은 약을 먹고 혈압 혈당이 잘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이분? 평생 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호 간의 불신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은 저 의사가 나를 성심성의껏 진료를 하나, 혹시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돈벌이 때문에 말이죠. 또 의사는 의사대로
고민을 합니다. 저 환자 보니까 성격 되게 까다롭게 생겼는데 내가 뭐 이렇게 치료 공격적으로 했다가 부작용 나타나면 나한테 이거 소송 거는 거 아니야?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치료가 남발되는, 의료 낭비가 심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에 혹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어요. 자궁에 근종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몸에 생긴 혹은 말이죠. 절대로 성급하게 떼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몸에 생긴 혹을 10개라고 한다면 그중에 당장 떼어내야 할 혹은 1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개, 대부분의 혹은 뭐예요? 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양성종양, 그냥 평생 갖고 다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병원에 6개월, 1년에 한 번 정도 다니면서 이 혹이 더 커지는지 암으로 변할 것 같은지 관찰만 하면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때요? 자궁에 혹 생겼다? 무조건 뗍니다. 결절 생겼다? 무조건 떼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수술하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환자를 불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도 내 가족 같으면 안 뗀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자들은 떼자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뭐 지켜보십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2, 3년 후에 암이 생기기라도 하면 몇천 분의 1의 확률로 그러면 그 환자분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들이 남발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격적인 진료도 문제가 됩니다. 공격적인 진료도. 예를 들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일이에요. 수술장에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자궁경부암에 걸린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골반 전 적출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란 장기를 모조리 다 떼내는 수술이에요. 자궁, 난소, 질, 요도, 방광, 직장 다 날아가죠. 가장 큰 수술이에요. 이 수술 받고 나면요. 이 아래쪽에 예컨대 항문, 질, 요도 다 사라집니다. 그냥 가느다란 튜브 3개만 꽂혀요. 제가 여쭤봐요. 당시 선배 레지던트에게 물어봤죠. 왜 이런 수술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 레지던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수술을 받게 되면 20, 30%의 확률로 한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의사나 병원에게 최선이 곧 환자에게 최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저 같으면요.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그렇게 그로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조금 짧게 살더라도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와 환자 간의 간극이 있고 이런 간극을 극복하려면 이 불신을 해소해야 되고 그래야만 환자들이 진정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9번째로 주치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돼요. 동네. 뭐 이렇게 거창한 분일 필요 없어요. 내 가족 같으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가족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뭐 떡 한 시루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동네에 여러분 자주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아마 감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소아과는 항상 가니까요. 그럼요. 소아과 선생님도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되실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뭐 돈을 당연하죠. 소아과 선생님도 되죠. 네네. 어떤 진료 과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의사들이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잖아요. 만일 본인이 모를 때는 그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분에게 의견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지 어느 병원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여러분 동네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제가 준비한 계명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누가 만일 저에게 말해줘. 야, 홍해걸, 너 의학 전문 기자인데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골라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안녕입니다. 좀 거창하죠? 마음의 평화예요. 영적인 안녕.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들들 볶이는 거 이게 가장 안 좋다는 얘기예요. 몸의 건강에. 여러분 영적인 안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 기억나시죠? 왜 돌아가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죠? 왜 폐암에 걸리셨어요? 담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담배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주일 씨가 걸린 폐암은요. 폐암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폐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선암이라고 하는 폐암이에요. 이 선암은 가장 흡연과 관련이 없는 폐암입니다. 담배를 한평생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걸리는 폐암이에요. 이주일 씨 폐암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공익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에 나오신 거지 실제로 그분이 담배를 피운 게 폐암으로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리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아주 애지중지하던 4대 독자 외아들이 숨졌잖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날 이후로 이분이 시름에 빠진 거죠. 연예계도 은퇴하시고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이 턱의 수염도 한평생 안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쌓아두고 계신 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응어리, 마음속의 한 스트레스.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요. 몸에 염증이 막 생깁니다. 몸이 염증 체질로 변모해요. 조그만 상처가 가해져도 염증이 확확 생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죠. 감기, 몸살, 아토피, 천식, 여드름 전부 다 염증이 일으키는 병이죠. 당뇨나 고혈압도요. 결국은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염증하고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등을 막 긁어요. 일부러 상처를 막 내죠. 피가 나고 딱지가 가라앉죠. 또 긁어요. 또 일부러. 나중에 계속 반복하면 여기 암이 생겨요.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염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겨요. 이 암세포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암이잖아요. 건강할 때는 이 암세포를 파괴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면 이게 덩어리로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안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한가한 소리냐, 요즘처럼 각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그죠?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중에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각자만 한 가지씩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 비결이에요. 뭐라도 좋아요. 기왕이면 건전한 게 좋아요. 종교, 운동, 취미. 아니면 나는 뭐 고스톱을 좋아한다? 고스톱 치세요. 왜요?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한다? 수다 떠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걸 자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이렇게 숨가쁘게 하다 보니까 네. 10가지를 다 끝냈네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부치병에 걸렸대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병 나으려면 3년 동안 말린 쑥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3년 동안 말린 쑥을 찾느라고 헤맸어요. 그런 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없죠. 결국 3년이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되살펴보면 만일 그분이 그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는 그날 쑥을 따가지고 그날부터 말리기 시작했더라면 3년 후에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뭘 생각해요? 당장 어떤 비방, 단번에 뭘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건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씨를 뿌려야 돼요. 매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늘 되새기시고 늘 실천해야 여러분의 평생 건강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계명 오늘 당장 미루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